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본당에 첫 사제도 있고 기쁜 일이 많았는데 큰 지진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요. 기도 중에 기억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리적인가 이기적인가? 기후위기를 염려해서 기업의 탄소 배출권을 규제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각국의 어떤 산업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자기 나라의 산업을 지키려는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행동인가? 라고 하는 물음들이 있는데요. 이 물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탄소 국경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로 유럽, 미국처럼 아시아의 제조업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그 수입물에 대해서 일종의 관세 비슷한 어떤 징벌을 주겠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이타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제가 1년 이상 전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알 필요는 없고요. 카본, 탄소 보더는 국경이고요. A는 조정한다는 거고, M은 이제 제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문제 발단은 각 나라가 어떤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탄소량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한다는 데 문제 발단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탄소 발생을 할 때 내야 되는 비용이 어떤 나라는 많고, 유럽이 대표적이죠. 어떤 나라는 적어요. 대한민국이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 권한 자체를 거의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탄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지 않거든요. 그것을 유럽 같은 수입국들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2025년부터 6가지 품목을 시작으로 품목을 확대하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얼마 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도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수출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것을 가지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수출을 많이 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먼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들이 왜 그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럽의 예를 들자면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자기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들은 후발주자로서 제조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탄소 배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고요. 쉽게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지만 그 뒤에는 유럽 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대한 동기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너네 나쁜 놈이야 그러고 말 거냐? 쟤네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뱃속 채우는 놈들이야 이렇게 욕하면 끝나는 문제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쨌건 기후위기 앞에서 윤리적으로도 모른 척할 수가 없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유럽이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보도들이 있어요.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이 30개가 넘는 33개인가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 3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한시적으로 아마 4달 혹은 6달 정도만 잠깐만 다시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폐기죠. 유럽이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것은 맞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중동의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요. 중동의 나라들, 얼마 전에 UAE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에 가셨죠.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석유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전환하는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요.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으로 지금 기후위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원자력 발전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주장은 우리나라 정도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합리적이거나 합당한 주장이 아니라 한심한 소리인데요. 일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간단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어치 물건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팔 때 환경을 해치셨으니 그 환경을 다시 보존하기 위한 비용을 우리나라에 200만 원 내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과 나는 나라에는 세금 내기 싫어. 그 대신 물건을 파는 것, 유럽에 파는 거죠. 유럽의 물건을 팔 때 유럽에서 요구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그쪽 나라에 지불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디에 돈을 내시겠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냥 은행이 가져가지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면 그 나머지 이자를 친구들과 나눠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내면 그 비용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앞으로는 그 비용을 유럽이나 수출하는 나라에 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뭐가 더 이익이죠? 탄소 배출을 줄일 방법이 획기적으로 있느냐? 없어요. 자, 에너지를 전환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풍력 타워를 만드는데 돈이 들죠. 하지만 그 비용과 또 탄소 배출을 할 때 그 탄소 배출권에 따른 비용을 기업들에게 전가시키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비용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의 탄소 국경세와 같은 비용을 그쪽 나라에 지불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장기적으로 현명한 방법일까요? 자,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이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다른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탄소 중립 문제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이 해법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녹색산업 성장 무슨 위원회인가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탄소 중립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담을, 기업의 부담을 안 지우면 기업의 그 부담이 안 가냐? 무조건 간다니까요. 수출을 할 때 그 나라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 부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부담을 안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뻔한 사실을 탄소 중립 국경,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수출 수입에 대한 거대한 장벽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잘 찾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 옆에서 그 말이 맞다고 하는, 뻔히 알면서도 맞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고요.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건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건 어떤 여론을 통해서건 뻔한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뒤집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거대한 국가 산업 전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극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심보가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지금보다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이런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윤리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싶다? 이 도둑놈 심보예요. 불가능합니다. 궁핍한 삶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바른 삶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소박한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어떤 제도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도둑놈 심보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심보를 버려야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또 딱딱한 기후 얘기를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